돌집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과목 유통 물류 일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복합운송 결합 형태 중 화물 차량과 철도를 이용한 트럭 시스템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죠. 2018년도, 2019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버디백은 우리 항공기와 트럭이 복합되어 있다. 버디버디 날라다니죠. 우리 버디버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항공기 버디다. 그리고 피쉬, 물고기의 피쉬 스펠링은 아니지만 물고기 잡는 거는 배를 타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피쉬백은 선백이다. 그리고 피기백은 철도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합 운송 형태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철도로 옮긴다라고 해도 철도에 물건을 실으려면 차로 가져가서 물건을 실어야겠죠.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실 게 더블 스택 트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도에서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지 않은 화차를 의미를 하고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가스나 액체로 된 화물을 수송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제 담아주시면은 이 관련 문제는 사실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피기백이 되겠죠. 2번. 아래 그 상자 기억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품질 관리 비용으로 옳은 것은, 기억.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품질 요건에 충족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비용. 고객에게 아예 제품이 가지도 못했죠. 니은. 제작업 비용, 재검사 비용, 불량 부품으로 인한 생산 중단 비용. 요거는 생산이 중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이 내부, 고객에게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미 실패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품질 관리 비용이라는 건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죠. 내부 실패 비용이 있는데 선적이나 출하 전에 발견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들, 즉 기억과 니은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외부 실패 비용은 고객에게 발송 후 제품 불량으로 반품되는 경우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평가 비용이 있는데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불량으로 생산 과정에서 제품 불량이 발생됐다. 그런 경우에 평가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직적 통합 전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됩니다. 1번. 조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직적으로 통합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서로 다른 부분의 이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다 통합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엄청 커져버릴 수 있겠죠. 2번. 관련된 각종 기능을 통제할 수 있다. 이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서 내용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 경로를 통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뭔가 통일화된, 체계화된 것, 시스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겠죠. 4번.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분업에 의한 전문화라는 경쟁 우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저게 틀렸죠. 수직적 통합. 서로 다른 분업해 있는 친구들을 다 합치는 거기 때문에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4번. 아래 그 상자 기억과 니은에 설명하는 직무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기억. 직무 가치나 난이도에 따라 사전에 여러 등급을 정하여 놓고 그에 맞는 등급으로 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게 몇 개 없어요. 일단 알아두시고요. 직무 등급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힌트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이 직무 평가 방법 좀 알아볼게요. 먼저 서열법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서열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우리 직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분류법, 직무 가치나 난이도에 따라 설정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추가로 이거 직무 등급법이다 라고 하죠. 직무 등급법이라고도 한다. 분류법은. 점수법, 직무를 여러 요소로 나눠서 각 요소의 합계로 직무를 평가를 하는 게 점수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4번의 요소 비교법 보시면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직무, 기준 직무를 토대로 기존 직무와 평가할 직무를 비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어진 기준 직무와 평가할 직무를 서로 비교를 해서 보겠다라는 게 요소 비교법이고요. 직무 순환법은 공기업에서 많이 하죠. 새로운 직무를 담당시켜서 직무를 순환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본구조에 관련하여 타인 자본 중 단기 부채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부채가 아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의 차이 한번 볼게요. 자, 단기 부채는 말 그대로 단기, 짧은 기간이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상환할 부채고요. 지급 어음, 외상 매입금, 비지급금, 단기 차입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 비용, 환불 부채, 뭐 미수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장기 부채는 1년 이상 상환할 부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장기 차입금, 장기 매입 채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연 법인세 부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부채에 대한 개념, 장기 부채에 대한 뉘앙스 정도만 파악하시면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부채에 옳지 않은 것, 지급보험 단기 부채죠. 외상 매입금 단기 부채죠. 미지급금 단기 부채죠. 예수금 단기 부채죠. 재평가 적립금, 자 요거는 우리 단기 부채는 아니다. 자 요거는 장기 부채다. 그래서 장기 부채 추가로 재평가 적립금이다.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재고 관리 관련 정량주문법과 정기주문법의 비교 설명으로 오를 취하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정량주문법, 양을 정해놓고 주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 부품을 주문할 경우 정량 부품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정기주문법, 기간을 정해놓고 주문한 거죠. 전용 부품을 주문할 경우, 자 정기 부품 주문법 사용하는 게 맞고요. 둘 다. 자, 품목수, 정량주문법은 많아도 돼요. 어차피 양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정기주문법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시기별로 하는 거고 또 전용 부품을 주문한 거기 때문에 굳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맞는 말이고요. 주문량, 당연히 고정돼야 좋겠죠. 정량주문법이니까. 대신 정기주문법은 양이 변경 늘 가능하겠죠. 이 시기에만 정해지면 되니까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주문 시기, 정량주문법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대신 그렇겠죠. 양을 고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정기주문법은 당연히 일정해야겠죠. 자, 구매 금액, 상대적으로 고가 물품이다. 자, 정량주문법은 양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싼 물건은 양을 정해놓고 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주문법은 상대적으로 값싼 물품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거꾸로 되었습니다. 정량주문법은 저가 물품을 사용을 하고요. 정기주문법은 고가 물품을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만 쭉 읽어봐도 정량주문법과 정기주문법에 대한 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미음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포멀 조직과 인포멀 조직의 특징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포멀 조직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조직인 거고요. 인포멀 조직은 비형식적인 뭔가 틀에 박혀져 있지 않는 그런 조직들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포멀 조직에 해당하는 건 법률, 규칙 등으로 제도적으로 발생된 조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형식적이겠죠. 인포멀 조직은 이제 공통자나 이제 친밀도 등으로 발생된 자연 발생된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니까, 자, 일단 포멀 조직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인포멀 조직에 대한 설명도 맞네요. 자, 기억도 맞고요. 자, 포멀 조직은 공통 목적을 가진 명확한 구조다. 맞는 내용이고요. 공통 목적이 없는 무형 구조다. 자, 자연 발생된 그냥 친밀도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인포멀 조직이죠. 자, 그리고 외형적, 제도적 조직이 맞죠. 내면적, 현실적 조직이다.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불문적, 자생적 조직이다. 자, 요거 볼 수 없겠죠. 자, 뭔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포멀 조직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인포멀 조직의 설명과 거꾸로 됐죠. 그래서 포멀 조직이 성문적, 타의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인포멀 조직이 불문적, 자생적, 자연 발생된 조직이다. 라고 해서 정답이 4번 되겠네요. 자, 그리고 미음까지 보시면 포멀 조직은 위로부터 조직, 제도화, 형식화되어 있겠죠. 인포멀 조직은 밑으로부터의 조직이다. 자, 친밀도로 발생된 자연 발생 조직이니까 사실 뭐 체계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겠죠. 자, 8번. 유통기업은 각종 전략 이외에도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는 땡큐 문제입니다. 읽어보면 되겠죠. 자, 윤리라는 것은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윤리는 개인과 회사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느 정도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지 아무래도 일을 하는 믿음, 신뢰가 생길 수 있겠죠. 3번. 회사의 윤리 강령이라도 옳고 그름을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그렇겠죠. 회사의 말이라고 해서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윤리는 법과 달리 처벌 시스템 존재하려면 아무로 강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말도 안 되죠. 우리 윤리를 지키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죠. 그래서 4번 자체는 일단은 뭐 우리 사람 사는데도 이렇게 지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윤리적인 원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뀌면 변할 수는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아래 그 상자 내용은 기업이 사용하는 경영혁신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괄호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은 기업이 통합된 데이터에 기반해 재무 생산 소요 계획, 인적 자원, 주문 충족 등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관리한 것을 말한다.
이 기법은 전반적인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거 한번 볼게요. 벤치마킹은 아니죠. 우리 잘 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자, 아웃소싱도 외주를 주는 거라서 이것도 아니겠죠. 자, 그러면 1, 3, 4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모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기업의 구조나 경영 방식을 개선하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보기에 있는 내용에서는 뭐 데이터, 인적 자원, 주문 충족, 이런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리엔지니어링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식스 시그마라는 거는 식스 시그마가 100만 분의 3.4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낮은 숫자죠. 즉 이건 뭐냐? 고객 만족과 품질 혁신을 해서 결합률을 식스 시그마 수준으로 낮추자라고 하는 전략이 식스 시그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즉, 요 내용은 뭐다? 전사적 자원 관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는 뉘앙스 자체에서도 뭔가 이 여러 가지 많이 전사적인 관리가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건 천천히 읽어보시고 모르시더라도 정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제3자 물류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도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데 요거는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유통 등 물류를 아웃소싱 함으로써, 자, 여기까지 맞아요. 리드타임의 증가와 비용의 절감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자, 리드타임이 증가가 되는데 고객 만족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문을 했는데 물건이 막 일주일, 한 달 뒤에 와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솔직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 물류라는 것 자체는 유통 자체를 외주를 주거나 자회사를 만들어서 물류를 좀 더, 유통을 좀 더 잘 될 수 있게 하고 우리 본사에서는 좀 더 고객 서비스 만족을 집중해서 역할을 수행을 하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유통 환경 분석의 범위를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으로 나눠볼 때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이 거시 환경이라는 것 자체, 이것도 2018년에 아마 기출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시적 환경은 정치, 사회, 경제적, 기술적, 시장 환경의 환경 요인 등이 해당한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 거대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미시적 환경은 좀 더 세분화된 거죠. 경쟁사, 중강사, 그리고 주구, 그리고 고객 단체 등의 환경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성격이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거시 환경이죠. 정치 법률, 거시 환경이죠. 자, 요거 두 개 보니까 우리 미시 환경 찾으면 되겠다. 그죠? 시장 경제 환경, 경쟁 환경. 자, 이것도 거시죠. 기술적 환경. 자, 기술적 요것도 우리 거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사회 문화적 환경이다. 아, 요것도 거시 환경이네요. 자, 시장의 경쟁. 자, 우리 경쟁의 요인, 경쟁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경쟁이다 해서 뭔가 범위가 너무 큰 것 같다라고 해서 거시 환경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시장의 경쟁이란 것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미시 환경이다라고 해서 3번, 아이고, 3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아래 글상자 기업과 니은에 설명하는 유통 경로의 경쟁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경로 수준상의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지는 기업들 간 경쟁. 자, 여기서 사실 일단 뭐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은. 하나의 마케팅 경로 안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구성원들 간 경쟁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정리를 해보니까 동일한 경로 수준의 다른 상이한 유형을 가지는 기업들 간 경쟁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뭐죠? 업태 간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업태 간 경쟁 아닌 거 지우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 하나의 마케팅 경로 안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구성원들 간 경쟁이다. 자, 요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우리 경로란 단어가 있어서 경로 간 경쟁처럼 보이지만 경로 간 경쟁이란 말은 사실상 문제에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업태 간 경쟁 분석. 자,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소매업체 간의 경쟁 분석, 경제 구조 분석입니다. 자, 업태 내 경쟁 분석은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 간의 경쟁 분석이겠죠. 자, 요 업태 간, 업태 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잠재 경쟁 분석이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자, 요게 뭐냐? 신규 점포에 대한 예정이나 사업차의 업종을 파악하거나 분석한다라는 게 이제 잠재적인 경쟁 요소가 있냐라는 걸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이 있어요.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들을 파악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우리의 경쟁할 곳이 어디냐를 보려면은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이 고객분들의 소득력, 소비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경쟁 보완 관계를 분석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계별 경쟁 분석은 지역을 나누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누냐?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요런 단어가 나온다. 그럼 바로 위계별 경쟁 분석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로 이제 수평적 경쟁 요인과 수직적 경쟁 요인 알아볼게요. 자, 수평적 경쟁 요인이라는 거는 자, 유통 경로상 동일한 단계의 경로 구성원들의 경쟁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어떻게 보면은 업태 내 경쟁 분석과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보면 좋냐? 자, 대체재가 있는 유통인지, 자, 우리 아니어도 다른 회사에서 우리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지, 그리고 잠재적 시장 진입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산업자들에 대한 우리가 경쟁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본다라는 개념으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경쟁 요인을 분석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직적 경쟁 요인은 우리 문제에 나온 것처럼 하나의 마케팅 경로 안에서 다른 수준의 구성원들 간의 경쟁이죠. 그래서 우리 공급자나 구매자 이런 친구들의 경쟁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펜먼과 YG의 물류 아웃소싱 성공 전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물류 외주를 준다라는 거죠.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웃소싱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 뭘 성공시키려든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죠?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아웃소싱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와 미래의 고객 만족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웃소싱, 우리가 할 일을 딴 데 외주를 줌으로써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한번 지출되는 물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웃소싱 시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해야 된다. 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외주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아웃소싱의 가장 큰 장애는 인원 감축 등에 대한 저항이므로 적절한 인력 관리로 사기 저하를 방지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외주를 줘버렸는데 우리 본사 쪽에서 인원 감축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 우리 할 일이 더 허덕이는데 이 외주가 잘못되기라도 해봐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뭐 더 때려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기 저하 방지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아웃소싱의 목적이 기업 전체 전략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업이 전사장 목적이 차별화해 있다면 아웃소싱의 목적은 비용 절감에 누는 효율적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자, 그렇지 않겠죠. 아웃소싱의 목적이 기업 전체의 전략과 이미 일치해야지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당연히 말이 안 된다. 정답은 5번 되겠죠. 그래서 이 물류 아웃소싱 성공 전략 핵심을 좀 정리해보면은 자,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해야 됩니다. 자, 당연히 외주를 주는 게 더 이득이어야겠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것 자체가 아웃소싱 목적이 기업의 전략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인력 관리를 잘해서 사기 또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 당연히 필요한 요소죠. 그리고 마무리, 고객 만족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아래 글 상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유통 경로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매상이 매우 취약하고 제조업자의 유통 지배력이 강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경우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자가 자신의 모든 소매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일찍부터 도매상이 발달했다. 그렇군요. 디귿. 각국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형태의 유통 경로가 존재한다. 자, 요거 보니까 지금 어느 한 나라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는 다르고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렇게 상황마다 유통 경로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걸 토대로 봤을 때 왜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유통 경로의 지역성. 자, 이게 정답이겠죠. 자, 미국의 경우 다르고 우리나라 다르고 각국의 특성마다 나라마다 달라요. 왜? 지역마다 지역이 어떤지 국토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 경로의 지역성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 없겠습니다. 자, 15번. 아래 그 상자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유통 경로가 제공하는 효용으로 옳게 착지한 것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
어느 때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 원하는 시점, 원하는 시간에 구매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자, 니은 제조업체를 대신해 신용 판매나 할부 판매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근데 기억을 봤을 때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시간 아닌 거 지워보니까 자, 1번과 3번 남았습니다. 자, 니은 약간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신용 판매나 할부 판매를 제공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소유권이 이동되었다라는 뉘앙스죠. 그래서 요거는 소유 효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시험에 자주 나온 친구들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시간 효용이라는 것은 보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 물건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거기만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시간 차이를 극복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같이. 장소 효용은 운송 기능입니다. 자, 생산지와 소비지, 장소 차이를 극복하는 거죠. 자, 우리 강북구에 편의점이 한 개 있는데 성북구에는 없어요, 많이. 예를 들어서 성북구 구민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성북구 구민들이 강북구까지 가야겠죠. 근데 강북구에 또 편의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편의점이란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북구 구민들이 굳이 강북구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것처럼 장소 차이를 극복해주는 게 장소 효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소유 효용은 간단히 어떤 판매, 어떤 소비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동하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이제 그 물건은 제 거죠. 그래서 이 소유 효용은 판매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고요. 형태 효용이란 뭐냐? 상품을 적절한 수량으로 분할하고 분배를 해서 잘 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식품위생법 어쩌고 저쩌고 상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정답만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에 용기를 살균하는 사용되는 물질도 포함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왜 틀렸는지도 봐야겠죠. 1번 식품이란 의약을 포함하여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자, 의약은 식품이 아니죠. 자, 우리 소주도 식품이 아닙니다. 소주는 의약품으로 쳐진다는 거 갑자기 TMI였고요. 자, 3번 집단 급식소는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대중이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다. 자, 다수의 대중이 음식을 섭취하는 건 맞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집단 급식소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4번 식품 이력 추적 관리란 식품이 만들어진 후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이다. 자, 그렇지 않고요. 제조, 가공, 판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식품이 어디서 왔냐, 어떻게, 누가 문제냐, 누가 잘못했냐를 파악하고 조치를 하는 게 식품 이력 추적 관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기구란 음식을 담거나 포장하는 용기를 말하며 식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아니고요. 기구는 식품에 닿는 물건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식품을 채취하는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위생용품도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아래 그 상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중간상에 수행하는 분류 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매자가 원하는 소규모 판매 단위로 나누는 활동이고요. 다양한 생산자들로부터 제공되는 제품들을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량으로 구매하여 직접 하는 활동이다. 자, 그리고 디귿 이질적인 제품들을 색, 크기, 용량, 품질 등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활동이다. 자, 이미 다 나왔죠? 나누고, 다량 구매하여 직접 하고, 구분한다. 자, 그러면은 자, 나누는 건 뭐라고 하죠? 우리 분배라고 하죠? 나누는 활동이죠. 분류랑은 정확히 다릅니다. 자, 요거는 분배예요. 분류 다 지우고 구색각좀 지울게요. 자,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니은 다량으로 구매하여 직접 하는 거죠. 자,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게 직접 하는 것이다. 요거는 수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수압. 자, 뭔가 다량으로 구매한다. 뭔가 합쳐진다. 엄청 모으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accumulation이란 단어 안에 요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4번인데, 자, 디귿은 결국 뭐다? 분류다. 구분하는 활동이 결국 분류다라고 뉘앙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좀 보자면은 이제 구색 갖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구색 갖춤이라는 것은 사용 목적에 관련성이 있는 상품별로 구색을 갖춰서 함께 취급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취급하는 게 이제 구색 갖춤이다. 우리 그 상품 구색이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뭐 와인 오프너도 들어있고 와인도 같이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성 있는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구색 갖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은 분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부분 위주로 해서 외우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 상자 기역과 니은에서 설명하는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유통비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신제품 납품 시 진열대 진열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니은은 유통업체가 하자 있는 상품, 생산한 지 오래된 상품, 질이 떨어진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4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기억은 신제품 입점비, 신제품 납품 시 신제품을 진열대에 진열하기 위해 지원하는 거다. 신제품 입점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관적이죠? 니은은 자, 지금 오래된 좀 약간 품질이 떨어진 상품들을 구매를 해줄 때, 자, 이 대신 이 상품에 대한 지원금 우리가 조금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제품 입점지 받고요. 상품 지원금이란, 자, 우리 유통업체가 하자 있는 상품, 생산한 지 오래된 상품, 하질의 상품을 구매할 때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요. 자, 물량 비례 보조금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이거는 뭐냐? 정해진 기간 동안 구매한 상품의 양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죠. 자, 1월 달에, 자, 만일에, 너가 우리한테 100개나 샀어. 그러면은 100개 사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10,000원에 대한 지원금을 드려요. 200개 사면은 뭐 20,000원 지원금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량에 따른 비례해서 보조금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잡아두시면 되고요. 리베이트는 우리 뭐 흔히 안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판매 가격에 대한 일정률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센티브랑은 전혀 다르고요. 현금으로 반환해준다. 환급해준다 라는 내용이 리베이트에는 포함돼서 나오니까 잘 기억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유통산업의 환경에 따른 유통 경로의 변화를 다음 5단계로 나눠볼 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우리 이 개념들 한번 읽어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크로스 채널, 온 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면서 상호 보완된다. 자, 비교적 최근이겠죠? 자, 멀티 채널,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나 각 채널은 경쟁 관계이다. 자, 어쨌든 온 오프라인이 있으니까 이것도 비교적 최근일 순 있겠죠. 자, 근데 경쟁 관계래요. 자, 듀얼 채널, 2개 이상의 오프라인 점포에서 구매 가능. 자, 약간 오래되었겠다. 올드 느낌이겠죠. 오프라인 얘기만 나오니까. 싱글 채널, 하나의 오프라인 점포다. 이것도 올드겠죠. 자, 가장 오래됐을 느낌이 뭐예요? 옴니 채널, 다양한 채널의 고객 경험으로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되었다. 자, 통합됐어요.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옴니 채널은 사실 구매에 한계가 없는 거죠.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까지 합체된 게 옴니 채널이라서 일단 옴니 채널 마지막에 두시면 되고요. 자, 제일 오래된 거 하나의 오프라인 점포다. 요거는 싱글 채널이겠죠. 근데 경쟁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듀얼 채널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오프라인이 이제 온라인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멀티 채널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쟁이 지나다 보니까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우리 상호 보완합시다 하면서 크로스 채널로 넘어옵니다. 그 단계가 이제 통합된 게 옴니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잘 정리된 게 정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를수록 조금 더 침착하게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유통관리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유통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품의 물리적 흐름과 법적 소유권은 반드시 동일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이거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물리적 흐름. 자, A에서 B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B가 A에게 돈을 줬겠죠. 자,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물건이 엄청 커요. 막 냉장고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립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아직 있지도 않아요. 근데 B가 일단 돈을 줬어요. 그럼 제품을 완성하고 있겠죠. 자, 완성하고 있는 동안 물건은 물리적으로 이동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돈 안 주면 안 줘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특히나 요즘에는 그럴 수 있겠죠. 물건이 아직 뭐 A에 있더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사가 소유한 자가 창고와 도소매상이나 제조업자가 임대한 영업 창고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자가 창고와 영업 창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충분한 물량이 아니라면 자가 창고 이용 비용이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자, 그렇겠죠. 물량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굳이 자가 창고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더 비쌀 수 있겠죠. 자,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자가 창고의 경우 기술적 진부화에 따른 위험이 있다. 자, 그렇겠죠. 자가 창고라고 하면 뭔가 유통이나 이런 운송 수단이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창고도 같이 그에 맞는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기술적 진부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맞는 내용. 3번, 영업 창고를 이용하면 특정 지역의 경우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세금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4번, 영업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것이 단점이다. 자, 그렇지 않겠죠. 영업 창고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임대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 비용을 주는 거지, 창고를 처음부터 짓겠다 하면 당연히 짓는 비용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까지 봐야겠죠. 영업 창고의 경우 여러 고객을 상대로 함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다. 영업 창고 여기저기 둬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겠죠. 23번 보겠습니다. UNGC, UN 글로벌 컴팩트네요. 자, UNG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 국제 협약이래요. 그래서 4개 분야와 분야의 10대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4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자, 솔직히 이런 문제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과감히 틀려도 됩니다. 이런 문제 외우다가 괜히 다른 문제 놓치는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대신 잘 읽어보면 풀 수 있게 다행히도 출제자분들이 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반전쟁. 이상하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 기업이 뭘 잘못해야지 과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죠. 그래서 뭐 인권이나 노동규칙, 환경, 반부패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업이 지켜줘야 되는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전쟁과는 굳이 뭐 그쵸, 연관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4번 보겠습니다. 유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유통의 흐름과 관련된 각종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도 천천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땡큐 문제입니다. 1번, 소비자에 대한 정보인 시장 정보는 후방 흐름 기능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맞는 말이죠. 자, 2번, 대금 지급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대급부라는 것 자체가 대금 지급을 한다는 뜻이에요. 대금 지급을 돈을 낼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반대급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돈 내야 되는 사람, 이를 또 반대급부다라고 또 부동산 업계에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대급부는 당연히 대금 지급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대금 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도 상품에 대한 물리적 보유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자,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소유권이 없지만 우리 보관 기능만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죠. 우리 한국에 있는 컨테이너에 뭐 하나 임대 비용이 뭐 또 한 달에 몇백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 뉴스로 나왔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컨테이너 주인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보관이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고요. 4번, 제조업체 도소매상은 상품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자, 그렇겠죠. 사실 도소매상, 제조업체 이런 친구들도 상품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으니까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말이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물건을 만든 물건 팔고 산 물건을 다시 되판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굳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네요. 자, 5번, 제조업체가 도매상을 대상으로, 소매상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진 전략은 풀 전략이다. 아, 풀 전략이 아니죠. 이거는 푸시 전략이죠. 우리 한두 번 푸시 전략, 풀 전략 들어본 거 아니죠. 그래서 뭐 푸시 전략, 풀 전략 제가 오른쪽에 간단하게 정리해 뒀는데 뭐 이미 잘 공부를 하셨을 거라 믿고, 또 푸시, 풀 전략 워낙 자주 나오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물류 활동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보니까 반품, 뭐 생산, 조달, 판매, 폐기 이런 데 나왔는데,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달 물류라는 것은 물류 조달 시작부터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까지 입고되는 겁니다. 자, 그럼 조달처가 있겠죠? 자, 창고가 입고되기까지를 우린 조달 물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생산 물류는 뭐냐? 그럼 이 창고에서부터 출고가 되겠죠, 이제? 출고가 되고 생산이 되는 공정, 생산처까지 가겠죠, 이 물건들이. 자, 거기까지, 입고되기까지를 이제 생산 물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 제품 생산, 완제품 포장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품 물류는 말 그대로 반품이죠. 소비자들이 반품이나 교환을 위해 하는 물류 활동을 반품 물류 활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폐기 물류는 파손 또는 진부하 등으로 제품이나 상품 또는 포장 용기를 소멸시키는 물류 활동이다. 자, 이거 2019년도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 물류는 파손 또는 진부하 등으로 제품이나 상품 또는 포장 용기를 소멸시키는 물류 활동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수 물류는 우리 펠레트 물건을 실었던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빈 물류 용기를 회수하는데 사용하다. 자, 물건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판매 물류는 자, 물류의 최종 단계입니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배송 활동을 판매 물류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 바탕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품 물류. 애초에 물품 반환, 반품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고객 요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뭐 고객 요구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반품 물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반품 물류를 하지 않으려면은 고객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약간 문제가 응용형으로 나왔네요, 지금. 저 반품 물류에 대한 내용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생산 물류. 작업 교체나 생산 사이클을 단축하고 생산 평준화 등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생산 물류에 제품 생산이나 완제품 포장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번 조달 물류, 수송 루트 최적화, JIT 납품, 공차율 최대화 등을 고려한다. 자, 우리 생산물류, 조달물류 뭐라고 했었죠? 물류 조달 시작부터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까지의 과정을 우린 조달물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송 루트에 최적화는 판매 물류에 해당하겠죠. 공차율 최대화도 마찬가지로 판매 물류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해서 조달 물류라고는 볼 수 없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또 볼게요. 판매 물류, 수배송 효율화, 신선식품의 경우 콜드체인화, 시원하게 해서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을 고려한다. 자, 이게 맞는 말이죠. 제품을 소비자에게 더 빨리 전달하는 과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잘 전달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판매 물류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폐기 물류, 파손, 진부하 등으로 제품, 용기 등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기능 수행 후 소멸되어야 하는 상황일 때 그것들을 폐기하는 데 관련된 물류 활동이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죠. 조금 더 풀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조달 물류가 틀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2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